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수다 시즌5.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걷기로 다리 통증을 예방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김규환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의 주제는 고통스러운 혈관성 다리 통증. 네, 살다 보면 다리 통증 여러 가지 이유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혈관성 다리 통증인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기관, 다리. 많이 사용하다 보니 한 번쯤은 다리 통증을 느껴봤을 텐데요.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고 불편함이 반복되는 걸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통증뿐 아니라 심장에 무리를 줘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다리 통증. 다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네 주치의들과 맞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리 통증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혈관성 다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혈관성 다리 통증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예, 다리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에 이상이 있다든지 혈관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리에 있는 혈관의 동맥경화라든지 다리에 있는 정맥의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정맥류 이런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이상이 생겨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혈관성 다리 통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혈관성에도 이렇게 뭐 통증의 원인이 좀 다른가요? 혈관성 통증은 크게 해부학적으로 나눠봤을 때 동맥성과 정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맥성은 급성 동맥 폐쇄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 내에 찌꺼기나 심장 내에 있는 찌꺼기가 갑자기 다리에 있는 동맥을 막는 경우를 급성 동맥 폐쇄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만성 동맥 폐쇄인데요. 이 만성 동맥 폐쇄는 기존에 있던 혈관 내에 동맥 경화증이 진행을 하면서 동맥을 막는 경우를 만성 동맥 폐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게 정맥성 다리 통증이 있겠는데, 정맥성 다리 통증은 크게 혈전성과 정맥 기능 부전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혈전증은 다리 정맥 내에 있는 정맥 피가 피떡이 져서 정맥을 막아서 다리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정맥 기능 부전증은 정맥 내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 밸브라는 게 이상이 생겨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맥성 그 다리 통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정맥성 다리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맥성 혈전증과 두 번째는 정맥 기능 부전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혈전증의 원인은 정맥 내에 있는 내막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혈액 응고 기능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맥의 피가 저류되는, 즉 고이는 그런 상태에서 주로 많이 혈전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환자분이 오래 침상에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암이 많이 진행해서 말기인 경우 또는 외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항응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맥 기능 이상은 정맥 내에는 밸브라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밸브가 기능을 못해서 이런 정맥 기능 부전증이 생깁니다. 그럼 밸브가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원래 내가 밸브 자체가 약한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 밸브 손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비만이나 외상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런 밸브를 잘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맥류 경우 여성에서 3배가량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성으로 생기는 이제 이 통증이
뭐 초창기부터 이렇게 뭐 심하게 확 오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단계가 좀 있나요? 증상이 오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맥 기능 부전증은 단계를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육안적으로 볼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색깔의 변화를 보이는 그런 미미한 그런 변화를 보이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접하는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정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사행성 변화, 구불구불하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부터는 좀 심한 그런 정맥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부터는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맥피가 다리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 고인 피 성분 중에 철분들이 이 피부에 착색이 돼서 갈색으로 피부 착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피부가 궤양이 생기거나 괴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가선 노동을 많이 하시니까 부엌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대부분 붓잖아요. 오래 지나면. 네. 붓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은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는가 그런 느낌이 그러면 그게 단계가 이제 그거 들어갖고 보통 3단계? 6단계까지. 그러니까 3단계 정도? 예. 정도 예. 그럼 될까요? 예. 그러니까 3단계 정도 되면 아까 붓기 시작. 붓기 시작하는 단계. 그 정도가 되면 2단계 정도부터는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안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커지고 구불구불해지면 근데 이제 많이 안 아프시면 안 가요. 그 병원에 그거 뭐 그리고 간단히 이게 정맥류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혈관 정맥인지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께인데요. 두께가 3mm 이상 되면 약간 정맥류성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이 직선이면 정상인 겁니다. 꼬불꼬불하면 그것은 병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꼬불꼬불한데 2mm다. 그럼 괜찮나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 있는 겁니다. 무조건 꼬불꼬불이 제일 중요한 정맥이 거거든요. 구불구불한다는 것은 그게 피가 심장으로 잘 못 간다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구불구불하면 일단 그러면은 남편분한테 재달라 그럴 필요는 없고 똑바른데 굵어 보인다 그러면 좀 재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3mm 넘어가면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기준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갈 기준을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혈전증 같은 경우는 혈전이 생긴 위치나 아니면 혈전이 생긴 기간, 다음에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심하지 않고 뭐 종아리에 혈전이 국소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약물 치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정확히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급성기 때는 이 혈전이 폐로 진행을 하면 폐 색전증이 생겨서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혈전증이 만성적으로 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맥 내의 밸브를 손상시켜서 평생 부종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맥 기능 부전증의 치료는 1단계 정도 이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간단하게 약물 치료나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는 그런 치료 등, 또 부수적으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 이런 간단한 치료들이 사용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 조금 더 큰 혈관, 다리 정맥에 이제 대표적으로 큰 혈관이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인데, 이런 정맥들이 고장난 경우는 수술적으로 정맥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태워 막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수술이나 고주파 레이저 치료 등도 간단한 마취하에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거나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혈관성 다리 통증에는 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맥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동맥성 혈관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는 급성 동맥 폐쇄라고 하는 건데, 이 급성 동맥
폐쇄를 일으키는 경우는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심장 내벽에 있는 부스러기들이 떨어져서 혈관을 막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기존의 대동맥이나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데 이런 동맥경화들이 떨어져서 다리에 있는 동맥을 막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있던 다리 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피의 흐름이 느려져서 거기에서 혈전이 생겨서 동맥을 막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동맥을 막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크게 들을 수 있고요. 만성 동맥 폐쇄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맥 경화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 원인은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동맥 경화가 생기고 이 동맥 경화가 진행을 하면서 만성 동맥 폐쇄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통증 그러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약하게 아픈 것도 있고 굉장히 막 찌르듯이 아픈 것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이 강도나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보면 저희가 걸을 때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다리 통증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동맥이 막혀서 다리 통증이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항상 걷는 거리가 일정합니다. 일정 거리만 가면 아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엔 안 아프다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 환자분이 저는 150m를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정확히 본인이 통증의 거리를 인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다리 동맥이 막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리 통증이 생겼으면 이것도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거에 또 맞춰서 적당한 치료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동맥 폐쇄 치료에 있어서 급성과 만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성인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게, 급성인 경우는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이것을 빨리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야만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인 경우는 이게 진단이 된다면 빠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성인 경우는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동맥 폐쇄의 원인은 동맥 경화입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 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진행해서 만성 동맥 폐쇄를 수술적이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치료 방법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막힌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환자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적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수술로 이렇게 수술적으로 이렇게 좀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부를 통해서 간단한 바늘 구멍만 내서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혈관 성형술을 한다든지 아주 국소마취 하에서 환자분들 안전하고 그렇게 위험성 없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다리 통증에 대한 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인과 증상, 치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OX 퀴즈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기화 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문제 준비되셨죠? 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맥류에 의한 다리 통증과 부종은 주로 저녁에 쉬고 있을 때 발생한다. 하나, OX입니다. 하나, 둘, 셋. O가 2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질환들은 주로 걷고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정맥성 질환들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휴식기에 아니면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기에 통증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정맥성 통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준비된 거 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부종은 다리 양쪽에 발생한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두 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 중에 특징적인 것은 편측의 다리 부종과 피부 색깔의 변화입니다. 피부 색깔이 처음에는 약간 자줏빛에서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의 문제를 전문가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OX로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두 전문가께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답니다. 준비되셨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아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최근엔 다리 통증과 부종이 심해 일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평소 아내는 워낙 체력이 좋아서 종일 서서 일하는데도 크게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부종까지 생겨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코끼리 다리 마냥 다리가 붓더라고요. 아내는 갱년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다리 통증도 갱년기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시청자분께서의 질문이 갱년기가 와서 이게 다리가 부은 건지 그게 참 궁금하시는데 정말 갱년기와 다리 통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제가 들어봤을 때 조금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저희가 보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너무 심각한 질환을 먼저 생각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은 확률상 많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갱년기에 서 있는 직업을 하시는 여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직업적인 면, 그다음에 생리적인 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갱년기가 되시면 사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신진대사율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저염식의 다이어트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 있는 직업이다. 서 있는 직업,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앉아 있는 거나 서 있는 동안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까치발 그런 동작들을 자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 다리를 벽에를 좀 다리 밑에 놓아서 심장보다 약간 다리가 높은 위치를 취해서 주시면 훨씬 더 증상이 좋아질 거고요. 또 뭐 부가적으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 그다음에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해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호전이 없거나 또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손발이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또 숨이 좀 차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이런 동반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 의견은 그런 직업과 갱년기에 그런 신체적 변화, 그런 변화일 거다라는 좀 안심을 드리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뭐 수반되는 다른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또 전문적인 치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두 번째 질문 있으시죠? 두 번째 사연 함께 보실게요. 저는 얼마 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수술 후 꽤 빨리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위에 매일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너무 고역입니다. 압박 스타킹을 대신할 것은 없을까요?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하지정맥류는 자주 재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하지 정맥 수술을 받으셨네요. 근데 지금 그 사후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분은 아마 그 압박 스타킹을 신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꼭 신어야 되는가요? 압박 스타킹 착용이 10년 전 정도 수술을 하신 분들은 뭐 한 달에서 3달까지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회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일주 정도는 최소한 착용을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착용을 시키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걸 잘 아시면 좀 부담이 덜 되실 것 같아요. 착용을 하면 합병증인 신부정맥 혈전증이 조금 확률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일주일간은 꼭 착용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자꾸 재발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수술을 이제 뭐 하시게 되면 이제 심하면 이제 수술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우리 완치라 그러는 보통 우리는 완치를 원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재발한다는 거는 이게 병이 나 다 나았다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 몇 프로나 되는지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완치된 개념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하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 다리 정맥을 보면 정맥이 사실은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맥 중에 고장난 혈관을 저희가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인 혈관은 정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이게 정맥류가 생겼을 경우 재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남아 있는 혈관들이 다시 정맥류성 변성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정맥류라는 그 치료 자체도 완치라는 것보다는 이상 있는 병들은 제거하고 정상인 혈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뭐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뒤꿈치를 든다든가 그런 운동을 해갖고 몸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그죠? 비만 있으면 비만을 어떻게 좀 해결하시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맥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아리 펌핑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펌핑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을 정확히 제대로 하시면 훨씬 더 제대로 된 펌핑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손목을 발목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뒷부분이 종아리 근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발목의 관절의 가동성을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롤링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걸으면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의 이완 수축이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종아리 펌핑 기능이 극대화되고 정맥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5 오늘 다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네. 요것만은 꼭 지켜라. 다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할까요? 정리할 거 있을까요? 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리 통증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시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로서 요것만은 꼭 지켜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보행 자세를 취해서 극대화된 종아리 펌핑 기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을 위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